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옥식의 평화로 8월 25일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두 사람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네, 뭐 시국이 마스크 시국이기 때문에 저희도 방역에 협조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고 또 이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도 지금 그 발음이 정확히 전달이 되는지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우리가 좀 작은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이 위기를 또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전시 작전권, 줄여서 보통 전작권 그러는데요. 이 전작권 한번 탈탈. 우리 또 김종대 본부장께서는 이 전작권 관련해서 한 30년 동안 또 다뤄왔던 주제 아닙니까? 거의 뭐 제 평생이에요. 예. 네, 도대체 뭐 이 분야에 대해 알고 있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30년 이상 이 30년 동안 끌어안고 있는 주제. 그러니까 이게 1950년 7월 14일 날,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한 22일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승만 대통령이 더글라스 메가더 그때 극동사령관한테 작전권 서신으로 서신으로 그걸 넘겨준 이후로 70년이 넘었는데 아직 온전히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한국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를 조금 좁혀서 1978년에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던 시절부터 일단 따져보는 게 현실적이죠. 당시에 그 70년대 유엔 총회에서는 공산권하고 서방 진영에서 두 군데서 유엔사 해체 결의안을 제출이 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오래됐고 또 이제 전쟁이 정전 상태이지만은 이게 중국, 소련이 다 유엔 회원국인데 그걸 적대시하는 유엔사를 굳이 한국에 유지해야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해체 결의안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이게 해체될 줄 알고 그 유엔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위임을 받은 한미 연합사령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 전까지니까 작전권을 유엔사가 갖고 있었는데 1975년인가요?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가 통과가 되니까 이게 이러다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한미 연합사를 창설한 거죠. 작전권을 한미 연합사로 유엔사가 다시 위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미 연합사는 그 유엔 기구가 아니고 한미가 이제 그 협의해서 만든 기구고 그 유엔사로부터 작전 권한을 위임받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합법화할 것이냐 해가지고 당시에 국방장관이 그 전략 지시 1호를 하다랍니다. 그러니까 한미 국방장관이 이제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라는 걸 국방장관 회담이라고 하는 걸 개최해가지고 연합사령관에 대해서 전략 지시 1호를 하다라는데 그 내용이 한반도 방위의 포괄적인 책임을 미군 장성으로 있는 연합사령관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근거예요. 그래서 연합사가 작전권을 한미 국방장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행사한다 이래 돼 있는데 그 전략지시 1호는 조약도 아니고 협정도 아니에요. 일종의 약정인 거잖아요. 그냥 행정명령이에요. 행정명령. 그러니까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 위헌 논란도 좀 있었고 그런데 위헌 논란이 있죠. 근데 아무튼 이 작전권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게 1987년이었네. 그때 대선 때 노태 후보가 작전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군 병력의 대량 유혈 진압 이걸 보면서 이제 80년대 학생 운동권에서 미국의 책임을 거론했어요. 군 작전 지휘권은 다 미국에게 있고 미군의 사령관이 행사하는데 전방 지키는 병력이 광주 내려와가지고 뭐 터나보래? 그러면 배후에 미국이 있는 거 아니냐? 미국은 책임져라 말이죠. 이래서 미 문화원을 점거 농성하고 막 대사관을 쳐들어가고 그래요. 양키구홈이라는 거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반미 운동이 촉발된 거거든요.
그런데 남북 화해와 민주화 뭐 이런 걸 내걸은 군부 출신이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민족 자정과 통일의 시대를 선포하면서 네. 이제 집권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이미 공약으로 내걸었고 작전 통제권을 완전히 완수하겠다. 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의 자존감을 높이겠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고 집권하자마자 바로 그런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마저도 자신의 어떤 그 정권의 물리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로부터 엄청난 그 저항과 이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대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금까지도 예, 계속 예.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좀 이따 시간 되면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볼 만한 주제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자국군의 작전권은 그 자국의 군 수뇌부가 갖는 게 상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보다 예. 군 특히 군 지휘관들이 자기 부하들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싶어 할 텐데 예. 왜 한국의 별들은 한국의 장성들은 그걸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조직적으로 저항을 해왔는가? 조직적으로 저항해 왔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지금 김종대 본부장님 말씀은 단순히 뭐 노무현 정부 때나 최근의 현상뿐만 아니라 이게 노태우 정부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 군 현역 예비역의 반대가 노무현 대통령 못지않게 컸어요. 그 왜 그랬던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반대했던 이유는 대충 우리가 얘기했는데 아니 사실은 논리도 흡사해요. 사실은 군인의 본성이란 게 있어요. 예. 어떤 지휘권으로서 이 대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권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건 군인이 아니죠. 네네. 그건 군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월남전, 베트남 전쟁 때 네. 처음에 미국은 한국군 그 백마부대, 청룡부대 작전권을 안 줄라 그랬습니다. 네. 그냥 우리한테 배속돼 싸워라. 근데 아주 치열하게 투쟁해가지고 그때 최명신 그 주월 그 우리 네, 한국군 네, 사령관이 작전 지휘권 없으면 못 간다. 네.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멱살 잡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개겼다고. 예. 그래가지고 월남전에서 한국군이 작전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 가선 다 일한다고. 그러니까 외국 가서는 어. 한국에 대한 작전 통제를 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리고 안 이라크 하고. 전쟁 때도 그건 네. 노무현 대통령 때지만 자유통 부대 미국이 3,000명 우리가 파병한다 그러니까 그럼 폴란드형 혼성여단으로 편성해라. 예. 거기에 다른 나라 몽고 군대 뭐 이런 네, 군대하고 네, 네. 같이 해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아예 우린 그렇게 못한다. 우린 독자적으로 한다. 네. 이래가지고 자이툰 사단이라는 게 파병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 이래. 이게 군인의 본성이에요. 군인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남의 나라 대통령 앞에 가서 뭐 점호받고 차려 열중시하고 이러면은 내부대원 지휘를 못하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뻔한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게 보통 상식인데 상식인데. 노태우 정부 때 군이 군 수뇌부가 이게 강력하게 저항한 이유가 예, 당시 이진삼 육군 총장입니다. 예. 그 예비역을 동원해 가지고 예. 지금 작전권을 가져오게 되면 일단은 그 저기 우리 군의 부족한 능력, 예. 그 다음에 뭐 저기 여러 가지 어떤 그 준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안보 태세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거는 우리 우리 군인들 임무 수행 아예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나자빠져. 그게 본질적인 이유인 건지 예. 아니면 다른 이유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구실인 건지 그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정말 그렇게 나가면 이제 생각하는 건지. 만만한 적을 상대로 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는 왜 안 되냐? 이게 이제 항상 그 의문이실 거예요. 그런데 군사 체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거를 미국에 의존하고 옛날 고문관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고문관 군대 가서 그러니까 한국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군부대에는 미군의 군사 감독관이 다 와 있었던 거예요. 네. 일일이 다 간섭하고 심지어 인사까지 간섭하고. 네. 그래서 오랜 시간 그 미군에 의존하고 줄 서고 그러고 또 신세지고 이런 어떤 군사 체제로 돼 가지고 그 어떤 그 한반도 방에 있어서는 적어도 유엔군 사령관 또는 연합사령관이 지도해주고 감독하는데 완전히 그 순치되고 또 길들여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노예한테 가장 큰 형벌이 뭐냐?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네. 예. 내가 노예라는 걸 수용하고 길들여진 사람한테는 노예 해방이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임 통치해 주시오. 어. 예? 그렇죠. 나를 위임 통치해 주시오. 내 스스로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으니 예? 나를 우리를 우리가 위임 자신감이 통치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그 이미지가 그 뒤로 수십 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때 왜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북한의 전차였거든. 근데 그걸 깨는 무기는 우리 군에 없었고 오로지 미군만이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북한에 대한 두려움, 공포, 또 우리가 그때 한국 전쟁 때 한 번 고정관념으로 베끼면은 없어지지 않는 불변의 이미지는 우리 북한에 대해서 형편없이 아직 모자라고. 또 심지어 북한 그 기갑 전력 뭐 탱크 이런 거 잔뜩 내려오고 특수부대 내려오고 이거 뭐 이 좁은 전쟁터에서 우리가 뭘로 막냐 이래가지고 그 카터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하고 수없이 이 논쟁이 있었지만은 이런 한번 그 프레임이 그 고정관념으로 형성된 이후로는 육군의 주요 수뇌부들은 대통령 말이라도 안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기 작전권 안 된다 이거. 안 대통령의 된다. 군 통수권도 먹히지 않을 정도로 안 먹힌다니. 그래가지고 다시 그 대통령명을 받은 이제 그 당시에 오자복 국방장관이 그 제 기억으로 아마 92년인가 3년에 92년도였을 겁니다. 아니지 그 89년도였던 것 같아요. 이때 저기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자권 전환 저기 작전권 전환에 대한 어떤 한미 간의 그 공감대를 쌓아놓고 미국 역시도 우리가 무슨 광주의 배후 이래가지고 협상에 응했어요. 광주의 배후가 자기들이라니까 남의 나라 내정 간섭? 그다음에 12.12 군사 쿠데타를 우리가 배후 조종했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끊어. 이래 미국이 그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 때도 그랬지만은 12.12 때도 굉장히 이런 걸 안 좋게 보거든요. 그 미국 특유의 도덕주의, 이상주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남의 나라 쿠데타나 뭐 배후 조종했다. 그러니까 끊어. 이래가지고 작전권 협상에 임해서 오자복 국방장관 시절에 합의된 건 93년까지 평시 작전권을 가져오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95년까지 전시 작전권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좀 설명이 필요한 게, 그러니까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소련도 붕괴가 가시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른바 너너너 수정안이라는 게 의회 제정이 되죠. 90년에 통과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때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 동아시아 전략 보고서 이런 거를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노태우 정부의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자주국방 의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렇죠. 강하게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93년도에 평시, 95년도에 전시 그렇게 합의가 돼 버려요. 그게 아마 그 너너너 그 무렵이에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또 이른바 한국방의 한국화. 이래서 이제 주한미군 3단계 감축 계획이 확정이 되고 이게 맞물리면서 이제 뭐 잘 진행되는 듯 했어요. 잘 진행됐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이게 다른 나라도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는 데가 있나요? 아예 없죠. 아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시킨 군대가 평시에는 내가 훈련시키고 양병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하고 훈련한 군대가 이걸 막상 써먹는 때 가면은 다른 외국군 장성이 와서 지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축구 대표팀 감독을 한국 사람이 맡고 있다가 대회에 출전할 그러니까 때는 허정무 감독이 훈련시킨 월드컵 대표팀을 월드컵 본선에 가면 히딩크가 와서 한다는 거지. 이제 얘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 뭐 94년도에 평시 작전권이 환수가 됐으니까 지금 26년 동안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는 95년이나 뭐 늦어도 한 96년 정도에는 전시작전권도 넘어왔어야 정상이었는데 이게 지금 20여 년이 지나도록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 좀 그 개념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시냐 전시냐를 구분하는 게 보통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게 대포콘이지 않습니까? 대포콘이 5일 때는 완전 평화시. 평화시. 그런데 휴전 협정 이후로 평화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죠. 항상 대포권 4를 유지하는 상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포권 4는 이른바 정전시, 휴전시. 그러니까 대개 지금 대포권 4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이 대포권 4.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평시 작전권이 아니라 그 정전시, 휴전시 작전권에 해당되는 뭐 것이죠. 그런 셈이죠. 그래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정전시 작전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대포권 3.
그러니까 전쟁 발발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을 때 높아진 단계죠. 높아진 단계고 대포권 2는 북한의 공격이 확실해질 때 예. 그리고 대포권 1은 이제 전면전 전쟁 발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4년 뭐 평시든 정전시든 그 뭐 반쪽인지 뭐 아무튼 조금 넘어왔어요. 넘어온 상황인데 그러면 대포권 3이 되면 지금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연합사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지 이것도 뭐가 있는 건지 조건이 있는 건지 이것도 좀 불분명한 거 같아요. 아니 그거는 저기 예컨대 우리나라 전쟁 계획에서 수립한 가정들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 기본 가정이 있잖아요. 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실하고 또 실제 공격이 있고 이럴 때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클라우제비치가 얘기한 절대 전쟁.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대포권 3면은 연합사령관이 정권을 행사해서 이 모든 작전 통제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상황이 그렇지는 않고 전쟁이라고 보기엔 애매한 상황. 예를 들어 북한이 붕괴됐다든가. 급변 사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급변 사태, 컨틴전시 플랜, 뭔가 이런 어떤 거라든가, 아니면 군부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핵무기를 누가 통제할지가 이제 긴박한 사안으로 등장했다거나. 지금 강철비. 강철비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북한의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인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굳이 전쟁 절차가 아닌 상황에서 아닌 어떤 그 상황에서도 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이 연합사의 그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전쟁 계획으로는 작전 계획 501호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연습을 하지만 그 불홍문서로 2개의 불안정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불안정 계획.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북한 급변사태 발생이나 아니면 북한의 핵무기가 뭐 군부라든지 흔히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뭐 테러 집단한테 탈취가 당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의 상식적인 생각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전시에 준하는 그러니까 아주 긴박히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이게 미국은 그 옛날에 이런 불안정 계획의 전신이 된 작전 계획 5029라는 게 있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통제하는데 이 대량 살상 무기를 통제하는 역할을 맡고 나머지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걸로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굳이 작전 통제권을 뭐 연합사령관이 다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분야만 미국의 관심사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한국군이 그대로 정전 체제에서 지휘 체제로 가도 된다. 이런 건 어떤 그 또 다른 상황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동원하더라도 가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넘어간다기보다는 일단은 이것이 저기 우리가 전쟁으로 가정하는 기본 계획의 다른 상황이다. 이러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전작권이 그 대포권 3가 발생해서 이걸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연합사 사령관으로 이양을 하는데 일단 그러기 위해선 그 한미 대통령 사이에 전쟁 사령부 구성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 합참이 대통령 및 국방장관으로부터 전략 지침을 받아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연합사 사령관으로 넘기는 이런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각자의 헌법 그렇죠. 절차에 따라서. 근데 뭐 미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한국에 개입하고 이런 거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선상 이제 미국의 자동 개입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그 미국의 법 해석에 따르면 헌법적 절차라고 하는 게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다. 미국은 전쟁 선포권이 미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선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상황 가정이겠지만 아니 전쟁이라는 게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이 전쟁은 우리의 이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전작권이나 뭐 연합사령부 존치론자들의 이제 이론이 그건데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지금 정 대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연합사라는 안전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1978년의 전략 지시 1호는 연합사령관한테 한반도 방위에 포괄적인 그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고 그 다음 대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미 본토에 미 본토의 정부에 증원군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원군을 요청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연합사는 전쟁에 자동 개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왜냐 자기 책임이니까. 네. 그런데 현지의 사령관이 우리한테 지금 급하다고 이 전시 증원 그 전력을 요청했다. 이런 어떤 그 권한을 부여해 놨다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요 전략 지시 1호를 근거로 해 가지고 미 합참은 저기 그 미국에 있는 주요 부대들을 소집해 가지고 한반도로 증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요게 하나의 그 저기 일련의 전쟁이 일어나는 미국이 보는 시퀀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미군이 주도가 돼 가지고 미 증원군까지 가게 다 저기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네. 헌법적인 절차는 이미 벌어졌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하고 이제 나중에 밟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야지 실제 이게 뭐 저기 의회 승인 받으러 다니고 전쟁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이러다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연합사 없애면은 완전히 대한민국 안보는 불안정한 뭐 천의 고아가 되는 거다. 이제 불안정한 영역으로 예, 들어가나 예. 이게 보수주의자들의 설명인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연합사를 존치시키는 거로 전작권을 전환해도 연합사를 예, 존치시키는 예. 거로 이제 그 방침이 바뀌었는데 사실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얘기를 다시 넘어가서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그 댓글창에 뉴스 럼럽이란 분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질문도 주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부 때, 2부 때 좀 드리는 것을 하고요. 박종호 기자하고 같이 안 하시나요? 예, 박종호 기자는 다른 방송을 진행하고 이제 이 평화로는 저와 그 김종대 전 의원께서 하시니까 좀 양해 구하시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게스트로 한번 모시죠. 네. 그럽시다. 우리 박종호 기자 팬 같으신데.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노태우 정부 때 이렇게 추진이 됐다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군 내부의 저항이 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미국 쪽 입장도 중요한데 그때 제가 자료를 써보니까 92년도에 그때 그 그때 딕 체니는 국방부 장관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폴 월포이츠 그때 정책 차관 펜터건의 정책 차관한테 지시해가지고 이른바 그 방위 계획 지침서라는 걸 작성하게 하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주한미군 3단계 감축 계획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주한미군 3단계 네. 그 감축 계획을 중단. 왜? 소련이 망했다고 미국이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데 아시아의 먼 미래에 그러니까 멀지 않은 미래에 아시아에 새로운 강자가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한미군 전력을 증강시켜야 된다. 그래서 3단계 감축 계획을 중단시키는 게 핵심적인 골자이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는 실행이 되고 2단계에서 중단된 멈췄죠. 거죠. 예.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92년도 10월달에 SCM에서 네. 한미 연락 안보회의에서 갑자기 그 92년 1월달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이 만나서 선언했던 팀 스프릿 훈련 중단 방침을 뒤집어버리죠. 뒤집어버리죠. 예, 94년부터 이 팀 스프릿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었던 팀 스프릿 훈련을 94년부터 재개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게 이제 이른바 1차 한반도 핵위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태우 때는 정리해 보면 일종의 좀 한미 양측의 그 군 당국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좀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이 백내시 이 반격에 의해서 전작권 전환이 무산됐다라고 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산된 앞잡이가 그 당시 이진삼 육군 참모총장과 네. 거의 한 몸이 되다시피 해서 움직인 리스카 씨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예. 예. 뭐 리스카 씨가 외교부를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교부 장관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양반을 아침 나절에 최호중 외무장관이요 그때. 아침 나절에 만나가지고 그 저기 그
이거 작전권 전환하면은 이제 저 북한이 뭐 핵도 개발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들리는데 이거 정말 재미없다 하면서 거의 반 협박으로 그 외교 장관을 아주 들들 볶아댑니다. 네. 그때 그레그 대사도 따라왔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청와대 보고가 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김종희 외교안보 수석이 재차 리스카 씨를 만나는데 이때 김종희가 아주 단호하게 나갑니다. 방위비 분담금 올려달라 그럴 때는 뭐 한국이 책임지라 그러고 작전권 얘기할 때는 한국으로 이양 못한다 그러고 어느 게 미국의 정책이냐 이랬어요. 네. 그래서 합의 문안을 아예 들이댔습니다. 네. 여기 93년까지 이렇게 평시 가져오고 하도 다 가져오는 게 무리라 그러면 그럼 전시와 평시로 나눠서 네.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이제 리스카 씨가 가져온 문건에는 92년까지 안보 불안이 해소된다면 93년부터 평시 작전권을 뭐 한국에 넘기고 그러니까 이 안보 불안이 해소된다면이라는 이 조건 지워라. 해가지고 빨간 펜을 꺼내더니 쫙쫙 거버렸다고. 김정일 수석이요. 쫙쫙 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리스카 씨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 집어들고 나가고 그레그 대사가 그 뒤에 허둥대며 따라 나갔다. 이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 야전 사령관, 이 자기 사성 장군 자리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네. 그 강경파 리스카 씨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압하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해가지고 네. 작전권 협의를 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때 이필서 합참의장이 결국은 미국의 합참의장을 만나고 오자복 국방장관이 이제 거기 만나가지고 사인해 버린 겁니다. 네. 그게 93년 평작권, 95년 전작권이에요. 네. 이래야 된 거거든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른바 북핵 위기를 이유로 그게 다 이제 무산이 됐지만 아무튼 그랬다가 이제 전작권 전환 얘기가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이게 2002년 대선 때 또 부각이 됩니다. 그렇죠. 2002년 그때도 이 반미 열기로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었죠. 2002년 초에 뭐 부시가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하고 뭐 안톤 오노가 뭐 반칙을 했네 마네 그리고 특히 그냥 비극적인 사건 미선희 여순이가 그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하는 아주 그렇죠.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미국이 그 사고 발생자들에 대해서 미군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때 아마 유사일의 촛불 집회가 가장 대규모로 최초의 촛불 집회가 예. 촛불 집회가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 촛불 집회란 건 없었어요. 아주 소규모였지만 그때 뭐 광화문 광장에 10만 20만 명이 거의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미군 사죄라 그때 미국의 비판하는 열기가 얼마나 높았냐면 당시 이해창 후보가 그 촛불 집회에 와갖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소파 주한미군 지도자 같이 촛불 들었어. 예? 이회창이 같이 촛불 들고 예. 광화문에 그 시위대 속에 있었고 정작 노무현은 안 왔어. 이거 사람들이 이게 뜻밖일 건데. 그래서 친미주의자 이명박 이회창은 와 있고 노무현은 끝까지 안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가 반미 열기로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 자주국방. 자주국방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노무현 후보가 이해창 후보를 꺾고 대통령이 된 지 그 나흘 후에 당시 그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가 자기의 핵심 부하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주국방을 말하는 대등한 한미 관계를 주창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우리한테 좋은 기회다. 굿 아퍼트니티라는 표현을 쓰면서 좋은 기회다. 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미국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땐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텐데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그렇게 하다니 우리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한국방위 한국화를 통해서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좀 지역적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그게 이제 아다리가 딱 맞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럼스펠드는 뭐 한국에 3만 명이 넘는 미군이 와 있는 걸 갖다가 좀 이게 코미디라고 봤던 거예요. 이라크 전쟁 보세요. 그렇게
그 미국의 육군 장관 에릭 신세키 대장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이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했는데도 뭐 그냥 저기 정광석화처럼 소수의 병력으로 그냥 다 하고 저기 뭐냐 지상군 나중에 투입해서 그냥 싹 쓸어버리는 네. 이런 식의 어떤 군사 혁신파에 속한 RMA. 그러면 또 그 첨단 전쟁, 현대 전쟁 이런 전쟁이 이제 재래식 전쟁을 완전히 대체했다고 믿는 럼스펠드 입장에서는 무슨 한국에 뭐 인계철선이라 그래가지고 뭐 자동 개입하는 지상군을 뭐 한국 휴전선 그 전방에 쫙 깔아놓는 식의 이런 우매한 미친 짓이 어딨냐? 네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북한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네. 현대화된 그렇죠. 네, 공군력으로 네. 외과 수술적인 어떤 정밀 폭격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세상에 네. 뭐 한국에 뭐 저런 뭐 가 있고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해서 무슨 뭐 안보를 다 책임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걸 혐오했어요. 그러니까요. 혐오했다고. 이 물론 이제 양쪽의 생각은 좀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싸고 또 갈등도 있었죠. 갈등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어찌되었든 이때가 전작권을 찾아올 수 있는 굉장히 서로의 기회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정부가 뭐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었고 예. 특히 그 한미 간의 합의에 따라서 2006년 8월달에 실시된 을지 포커스 렌즈 UFL 예. 그걸 한국군 주도로 했던 거잖아요. 2006년 8월달에 최초로 그렇게 했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주한미군 사령관이 버엘벨이었는데 비비벨. 훈련 끝나고 나서 럼스펠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와 자기가 보니까 한국군이 이렇게 우수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철저하게 군사적인 관점만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전작권을 한국에 이행을 해도 한국이 한국을 제대로 방어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예, 이런 어떤 입장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편지를 받은 럼스펠트가 오케이. 그러면 가급적 빨리 전작권을 한국한테 넘기는 쪽으로 협상을 하자. 그래서 처음엔 2007년 얘기 잠깐 나왔다가 아이씨 그거 너무 빠르잖아. 그래갖고 미국 측이 제시한 게 2009년이었고 노무현 정부가 제시했던 게 2012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아니, 빨리 그러니까. 가자는 이해하는데 왜 우리는 노무현 정부 이걸 늦추려고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혼란스러운 게 네. 자, 작전권 빨리 가져오겠다고 한 건 노무현 정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빨리 가져가겠다고 당장 가져가. 그러니까 너무 빨라. 천천히 가져갈게. 이렇게 얘기가 바뀌었다는 네. 얘기예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결정적인 그 변곡점은 방금 말씀하신 2006년 한미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입니다. UFL 그때는 예. 을지 포커스 렌즈. 예. 네. 그렇죠. 네. 일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에요. 그때 참석했던 연합사 작전처장을 제가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어땠냐. 우리가 주도한다 그러니까 미국 놈들 정말 무섭다. 모든 장교들이 한 목소리로 네. 저기 통일돼 있다. 뭘 질문해도 엑설런트 요 대답만 한다. 아니 어쩌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수많은 작전 요소에 어떻게 실수가 없냐고. 그런데 같이 연합훈련을 우리가 쭉 먼저 실행을 하고 미군한테 의견을 물어보거든. 그러면 전부 대답이 yes, excellent, good. 요 단어 외에는 못 쓰게 돼 있더래. 다른 영어도 좀 했었죠. 우리 김정대 의원님이 쓸 수 있는 영어가 세 단어밖에 없어. 아니 그 연합사 작전처장도 영어를 못해. 그런데 실제로 이 얘기만 들은 거예요. 실제로. 네, 연합사에서 훈련을 할 때는 그 탱고 방카라고 그 연합사 지하 벙커에서 합니다. 예, 아주 산속 깊숙이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 그런데 그 탱고 방카에서 하는데 한 2,000명에서 3,000명이 득실득실한다고. 그냥 끊임없는 토의가 벌어지거든요. 거기서 미군들은 무조건 한국군 칭찬해주기로 아예 작전을 짜고 왔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추정컨대 이제 이 럼스펠트의 생각은 빨리 가져가라는 거였으니까.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엑셀런트라고 해라. 너무 잘한다. 이래도 너희들 좋고 엄지척이다. 저래도 좋고 네. 무조건 좋은 거야. 네. 예스. 그다음에 비비벨 사령관은 더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그 저기 유사시에 우리는 한국군 지휘를 받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 어느 전쟁에서도
미군 장성이 다른 나라 장성의 지휘를 받는다는 거는 그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무슨 뭐 부르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미군은 남의 나라 지휘를 받지 않겠다. 그런데 비비벨이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니까 결국 듣고 있던 한국군 장성들이 전부 어이가 없어진 거야. 저자가 더위에 뭐 머리가 좀 익어버렸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야. 그 정도로 미국은 아주 그냥 한 목소리로 아주 흔들림 없이 이제 가져가셔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를 그때 우리 김 의원님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그 전입니다. 그 전인가요? 예, 이게 청와대 지금 계실 그 상황에 청와대 계실 때. 그 총리실에 있었죠. 그때. 총리실. 그런데 그 윤광흥 장관이 이 보고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윤광흥 장관하고 럼스펠드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를 했던 시점이에요. 자, 2006년 8월이 그 UFG 훈련입니다. 그다음에 그해 이제 10월 말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갔어요. 근데 윤광흥 장관은 아니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러니까 럼스펠드 무슨 얘기야? 니네 훈련 너무 잘해. 엑설런트해. 당장 가져가. 그래서 2009년까지 다 가져가. 이러니까 2009년은 빠르고 2012년으로 좀 하시자. 그러니까 럼스펠드가 화를 내는 거요. 달라 그래 줬더니 왜 이제 와 딴 말이냐.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제 리처드 롤리스라는 그렇죠. 럼스펠드 밑에 거기 아태 담당 부차관보. 아태 담당 부차관보. 포타라고 해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의 미국 측 수석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죠.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폭탄주도 잘 마시는. 돼지 껍데기 좋아하고 동대문에 가서. 그런데 그 럼스펠드가 그때 여기에 국방부 정책실장이 권한도 장군인데 권한도 장군한테 장관들 얘기하는데 계속 메모 쪽지를 넣는 거야. 2009년 몇 월 그러니까 권한도 안 돼 너무 빨라. 그러니까 그래? 그럼 2009년 12월 요건 어때? 그러니까 권한도 안 돼. 이러니까 이제 럼스펠드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저기 그 처음에 2009년 8월 그러니까 안 돼. 광복절이 있어서 안 돼. 그러니까 광복절하고 전작권이 뭔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광복절은 경축일아니야. 그때 퍼포먼스 해. 그러니까 광복절은 자주 독립한 날이야.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자주 독립하는 날이니까 전작권 가져가라는 거 아니야. 이때 이제 언성이 이만큼 커져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12월로 되다 넘어가는데 결렬됐어요. 그날 밤에 리치 칼튼 호텔에 윤광흥 장관이 이제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야 미국이 말을 안 듣는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만찬도 하고 나왔는데 그때 럼스펠드가 근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 나한테 미니스트리 윤그 전작권 그거 자꾸 참모들끼리 싸우는데 아유 뭐 가져가기 싫으면 한 2012년쯤이면 가져가면 되지 않나? 이 얘기를 하는데 롤리스가 옆에서 사색이 되더라는 거야. 장관이 왜 저래? 저것도 이라크 때문에 맛이 갔구만. 그래가지고 미국 장관하고 차관보가 또 싸워. 장관 그거 안 된다 그러는데 야 원하는데 그거 뭐 해줘 이러고 그냥 이라크 그날 그 프랑스 국방장관 만난 저녁에서 프랑스 국방장관이 더 골치 아픈 여자야. 그기나 상당 여기 미니스트리 윤 하자는 대로 해줘 이랬는데 이 시각에 이제 결렬된 줄 알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관저에서 송민순 장관을 만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 미국에서 협상 결렬됐다. 내일 아침에 발표해라. 2009년부터 작전권 행사하겠다고 대국민 성명 발표해라. 이래서 준비했어요? 성명 쓰고 있었어 그때. 그런데 윤 장관도 그랬는데 호텔에 이제 국방부 참모 한 11명하고 그 리치 칼튼 호텔에 장관 방에서 모여 있었는데 전화가 뽀르릉 온 거예요. 그걸 그때 그 정책보좌관이 전화를 받아서 막 소리를 쳤지. 저기 의원 장관님 의견대로 럼스펠드가 결심했답니다. 방금 통보 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2012년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SCM 합의문에는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2009년 그러니까 사이에. 기자들이 난리 난 거지. 그건 그때 조선일보가 이게 무슨 합의냐고 막 다음 날 아침에 최악의 브리핑이 이제 있었던 거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윤 장관이 그 전화 받자마자 서울로 전화를 했지. 서울로 전화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긴급 보고를 했지. 방금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대국민 성명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또 합의가 됐다네. 그 또 노무현 그게. 대통령으로서는 좀 아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 대통령이 이제 의지가 꺾인 거지 뭐 사실은. 그게 좀 그렇게 해서 아쉬웠던 그렇게 된 부분이었던 것 거예요. 같아요. 뭐 아무튼 근데 그게 이제 이 전 정권을 둘러싼 그 시기를 둘러싼 갈등이 한미간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버해벌이 그 럼스펠한테 편지를 보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군사적인 판단은 자명한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전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미국이 앞으로 이 전 정권을 반대하는 한국 내 세력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그때 그 알렉산더 버시바우 그 미국 대사가 미래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 지도부를 집중적으로 만나죠. 그 대화 장면이 위크리크스가 공개한 외교 전문에 생생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노무현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 노무현의 의도는 전시작전권을 찾아와서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거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다. 미국 당신들은 노무현을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나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가 2007년에 이제 14선언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노무현 대통령 생각은 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온다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정상화된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사가 있고 정전협정이 있고 이게 다 헌법 밖에 존재하는 규범들이에요. 우리 헌법에 유엔 사령관한테 작전권 위임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헌법은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우리 있죠. 국가의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있고 우리 국가 방위에 대한 책임과 권한과 그 사명은 다 우리 국군, 우리 주권의 영역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헌법 위에 정전협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한미 그 전략지시 1호가 있고 연합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결심하고 위기를 판단하고 어떤 기본 조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헌법 있으나 마나예요. 그런 거 왜 존재합니까? 헌법 밖에서 대한민국 안보 체제가 굴러가는데. 그렇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그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인수위 때부터 그때만 미국의 북풍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때였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 그 실제 사례가 94년에 클린턴이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는 그랬었죠. 전쟁 직전까지 됐던 건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MBC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단가에서 이제 그 94년 전쟁 위기 그때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박관용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이 디데이로 정한 6월 16일 이거를 그리고 미국인 소개 작전을 한참 뒤에 알았다. 한참 뒤에 알았다. 대통령 비서실장인 본인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폭을 준비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인 소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갖다 노무현 당선자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가 적어도 이 우리의 생명에 걸린 전쟁과 평화 문제 관련해서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아는 게 없다. 그런데 그걸 제일 개탄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 아시다시피 그 저기 2002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국의 조지 부시 그 대통령이 쏟아낸 거는 온통 북한에 대한 폭격론이었습니다. 그때 뭐 저기 이라크 전쟁 또 직전이고 이래가지고 그 저기 부시가 몸 풀려고 아주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이제 정밀 폭격한다 그러지 뭐하지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저 럼스펠드 장관이 뭔가 하고 있거든 분명히. 근데 내가 아는 게 없는 거야. 대통령 당선자가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다 알아. 미국의 어느 소스를 받아가지고 매일 터트려. 매일 터트려. 그러니까 곧
뭔가 군사적인 옵션이 진행될 거라는 어떤 예고편들이 보수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올 때 정작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당사자는 북한 정권이라기보다는 신생 남한의 정부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그래가지고 하루는 노 대통령이 아주 저한테 비밀리에 어떤 지시가 내려왔어요. 김종대. 저는 그때 인수위 네, 전문위원이었는데 뭘 좀 알아보라고 전화가 왔는데 네. 이제 그 비서실을 통해서 이거는 김종대한테만 알려서 하라 그래라. 그 딴 지금 사람한테 그거를 알리지 말고. 이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하신 최초 겁니까? 공개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 특종감입니까? 아니 뭐 모르지 뭐. 그런데 어마무시한 지시 내용이었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최초 공개. 내용은 이거예요. 네. 저기 미국이 네.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했을 경우에 네네. 우리 쪽의 방사능 피해가 얼마인지. 네네네. 그 다음에 저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폭격하자 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폭격을 반대하면 이러저러한 피해가 있고 어떠한 뭔가가 있을 건지를 좀 뽑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봐라. 이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그걸 엔지니어가 아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합참의 핵 전문가가 몇 명이냐 있냐고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2명이 있더라고. 합참해요. 그래가지고 좀 오라 그래라 나한테. 그래가지고 저기 이건 합참의장한테 보고하지 말고 요거는 대통령 당선자가 하문을 한 거니까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라. 피해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저기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방사능 피해 말고 다른 예상되는 피해는 뭐가 있느냐. 공기 오염, 수질 오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냐. 우리 국민 건강에 위협을 미치는 걸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저기 요거를 사흘 내로 보고서를 써서 나한테 좀 줄 수 없냐. 그러면 내가 당선자를 좀 보자 하겠다. 그리고 딴 데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지. 그랬더니 써왔어. 결과는 이래 돼 있어요. 조건부인데 그 핵 재처리 중에 폭격을 하면 심각한 피해가 그렇죠. 예상이 되고 그냥 저기 재처리가 아니라 평시 상태에서는 그다지 큰 피해가 없을 것 같다. 그게 94년도에 미국 영변 폭격을 검토할 때 그게 이제 윌리엄 페리 책에 나옵니다. 그 폭격의 골든 타임은 북한이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때. 그때를 찾아서. 그때 하면 방사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마 합참의 그 전문가들도. 그래서 내가 그 보고서를 챙겨가지고 당선자한테 전달을 했죠. 네. 그랬더니 영 성에 안 찬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 폭격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이 어떻게 나타놓을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 현실을 봐버린 거지. 그러면서 저기 물론 국방부하고도 얘기했지만 국방부도 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는 일방적 폭격은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는 했어요.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계획 수립 단계에선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행 단계에서만 우리 의견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때가 늦는다는 거야. 내 얘기는 북한에 대한 그 공격의 뭔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 자산이 이미 미국에서 출동 준비하고 있고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이건 미국 대통령한테 의견을 전달하고 뭐하고 협의가 가능한데 그러지 않고 이미 계획은 옛날에 다 끝났고 전략 자산 준비 다 됐고 버튼만 누르면은 되는데 요때 와서 한국 대통령한테 나 이렇게 할 거야 찬성해 반대야 이러면은 준비 안 된 한국 대통령은 그냥 녹아버린다는 거지. 그때 저기 무슨 말을 할게요. 기다려봐 뭐 이러는데 시간 없어. 지금밖에 골든 타임이 없어. 그리고 뭐 하고 그 실제 사례가 94년에 일어난 거고 2002년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 이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야 이게 한국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 작전 통제권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문제를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리는 거고 그 안보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에 왜 이런 비루한 꼬라지로 우리가 살아야 되냐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동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부 정리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우여곡절 끝에 예. 2007년 2월달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 정권을 2012년 4월 17일 이전까지 이양한다. 아, 라고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됐어요. 네. 예. 합의가 됐는데 그게 번번이 무산이 되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즉 2022년 5월 9일 이전에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 예. 이것도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문제들은 2부 방송에서 그렇죠. 우리가 좀 다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예. 저희 김종대 정욱 씨의 평화로 물 한 컵씩 마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예, 예.